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무려 12%의 폭락이 나왔고요. 정말 이 정도면 전쟁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급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2.06%인데요. 제가 알기로 코스피 종가 9.11 테러 다음 날에 12.02%였고요.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조금 더 뉴스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틀 동안의 공포심이 정말로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4%의 폭락이 나왔고 양시장 모두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전날은 그래도 방산 관련주가 선방을 했었다면 오늘은 유가와 에너지 상승 관련주를 제외하고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급락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종가상의 소폭의 수매수가 찍혔고요. 기관도 그렇게 많은 수매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폭락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의 수급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날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던졌다고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개인 쪽에서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개인들의 신규 매수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많이 찍히진 않지만 아무튼 전날과는 조금은 다른 수급이었다. 이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조금은 다행인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췄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의 수급을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은 철저하게 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만 압도적으로 순매도 규모가 크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극적인 개인들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그게 이틀 동안에 크게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틀 정도 이런 수급 패턴을 보여주었다면 저는 내심 높은 확률로 내일쯤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전은 어제와 비슷한 수급 패턴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었죠. 그리고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도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개인만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성 SDI, LG엔솔, 하나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윙, 더존비주원, 삼성전자 우선주.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걸 제외하면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전날에 미국 증시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폭은 깊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였고요. 그리고 S&P 500도 비슷했습니다.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올라왔었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8%였지만 장중하대는 마이너스 2.6%까지 깊게 내려왔지만 그래도 많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이 조금은 좋지 못했어요. 4.5% 급락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국내 시장에 파급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금 일본도 3.8%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3.6% 빠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1.4%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 1시 반쯤 되었고요. 현재 코스피는 8%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고요. 20분가량 매매가 제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서킷이 걸렸었고요. 그 이후부터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황색이 개인들의 물량이거든요. 파란색은 외국인이에요. 초록색은 기관입니다. 자, 코스피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던 것이 바로 이쯤이었죠. 이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세요. 한 1, 20분 지나고 나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 코스피는 빠르게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크게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무리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라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그 거대 자금들의 게임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코스피 시장, 짧게는 뭐 두 달, 길게는 뭐 6개월 이상의 급등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을 조금은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스피 수급을 보면 그동안에 외국인의 줄기차게 순매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기관의 ETF 자금에 의해서 오히려 외국인이 많은 규모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은 바뀌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조금은 신경 쓰지 못했었고 어찌 본다면 다소 무시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 게임판을 한번 흔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무작정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개인과 달리 매수 매도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금 코스피의 국내 시장 판을 한번 흔들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 안에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전이 20% 폭락이 나왔었죠. 이틀 동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은 30% 이상도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빌미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판을 한번 흔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게 맞다면 반등도 한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조금은 우려하는 건데요. 지금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 석유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4, 5주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시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상군이라든지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면서 전쟁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하나의 거대 게임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갈지 한 번씩 판을 흔드는 과정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경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그럼 생산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기업들, 제조 원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동차, 스마트폰, PC 이런 사치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될 수가 있고 지금 반도체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잖아요. 하지만 이 판도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면 금리 하락에 대한 속도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영업이익의 파이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35만 원 갈 것이다. 또는 하이닉스는 150만 원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렇게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주가, 과거보다는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경계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에서 많은 이야기들 할 거예요. 지금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 물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주가가 먼저 크게 빠질 겁니다. 그리고 빠질 대로 빠진 다음에 그때 돼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년도 3월이었죠. 이 당시에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21년 2분기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것은 바로 2분기가 아니라 1분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1,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나서 그 이후부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요가 줄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무리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거대한 큰 게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코스피에 많은 상승이 있었고 충분히 개인들이 크게 한번 털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으로서 지금 전쟁 이슈가 크게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가정.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코스피의 실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질 수가 있고 더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놓고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죠. 물론 어제에 비해서는 제 시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놓고 말씀드리지만 다른 업종들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10개의 기사들을 보면 다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1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피가 21년 1월 당시에 고점을 찍었을 때도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 다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 우측으로 횡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었고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그때와 저는 지금은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물가의 위치라는 거예요. 21년 당시만 해도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있었고 그게 물가 상승의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올랐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과거만큼의 금리 인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최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뭐 한두 차례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악의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정으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나 종목 모두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의 많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두 번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세 번째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 번까지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매우 높은 확률로 본다면 세 번까지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네 번의 급락을 시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내일상은 조그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세 번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주가의 하락이 멈추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의 저점을 스스로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측하면 그 저점이 계속 깨질 것이고요. 또 반등인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하단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 상황을 두 가지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수의 급락이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면 3일째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일째도 빠진다면 4번 동안 지수와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에도 뭐 급락이 나오다가 한 차례 반등이 크게 나오고 또 빠지고 이런 경우는 있을지언정 4번 연속으로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뭐 내일 내지는 금요일쯤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같이 한번 기원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틀 연속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